주요 교단들의 총회가 다음 주 일제히 열립니다. 사회적 이슈들을 비롯해 올해 교단별 내부에서 다뤄질 핵심 쟁점들은 무엇인지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봅니다. 미국 역사상 최악의 자연재해로 기록된 허리케인 카트리나 발생 10주년을 맞았습니다. 슬픔과 상처가 옮겼던 곳이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을지 잠시 후 현장 소식 전합니다. 연인에게 폭력을 가하는 데이트 폭력이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도를 넘어 죽음까지 부르는 데이트 폭력,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과연 무엇인지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에서 이재만 변호사에게 들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양인순 목사입니다. 어제부터 국회에는 19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시작됐습니다. 특별히 이번 국감은 지난 4년간의 의정 활동을 종합하게 됩니다. 한편 한국교계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각 교단별로 총회가 시작됩니다. 이 역시 지난 시간을 돌아보고 새로운 계획을 세우는 자리가 될 텐데요. 중요한 일들이 논의되고 결정될 때마다 한 마음이 되고 무엇보다 은혜를 끼치고 덕이 되는 총회가 될 수 있도록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찰 매거진 굿데이, 오늘은 9월 11일 금요일입니다. 첫 순서로 교계 뉴스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지난 시간에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와 통합총회의 주요 이슈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교단 통합의 총회를 개최하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백석과 대신, 고신과 고려 총회를 비롯해 예장 합신과 기독교 한국침례의 정기총회 일정을 채우는 기자가 전합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백석과 대신의 통합총회는 오는 14일 수원 화성 라비돌 리조트에서 개최됩니다. 통합총회 주제는 믿음으로 하나 되어 사랑하는 총회입니다. 양교단은 지난해 정기총회 이후 신앙 노선과 목사 자격, 노회 구성 등에 대해 논의해왔으며 지난 1일 통합협의회 최종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사전 합의에 따라 통합총회장에는 현 백석총회장 장종현 목사가 추대되며 목사부총회장과 장로부총회장, 사무총장 등 그 밖의 임원들에 대해서는 양교단 출신이 동수로 추대됩니다. 다만 대신총회 내부에서 백석과의 교단 통합을 반대하며 별도의 정기총회를 열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어 교단 통합이 순조롭게 진행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예장고신과 예장고려도 오는 15일 통합을 앞두고 있습니다. 양교단이 분열한 지 39년 만입니다. 양교단은 통합총회 하루 전날인 14일 천안 고려신학대학원과 수원과학대학교에서 각각 별도의 총회를 개최한 뒤 통합 안건을 상정할 예정입니다. 예장합신 제100회 총회는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2박 3일의 일정으로 경주 코모도 호텔에서 개최됩니다. 합신총회는 교단의 전통에 따라 사전 후보 등록 없이 출석한 총대 전원이 임원 후보가 되며 현장 무기명 비밀투표로 임원을 선출합니다. 하지만 신임 총회장에는 부총회장인 안만길 목사가 무난히 선출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기독교 한국침례회 105회 정기총회는 오는 9월 21일부터 24일까지 강원도 강릉 실내 종합체육관에서 개최합니다. 총회장 선거에는 유영식 목사와 윤덕남 목사가, 제1부총회장 후보에는 김중근, 박종철 목사가 경합을 벌이며 제2부총회장에는 아무도 등록하지 않아 공석이 됐습니다. 이번 총회에서는 여의도 총회회관과 부산 침례병원 부채 해결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채널 뉴스 최은원입니다. 올해에도 각 교단 총회마다 다양한 현안들이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앞서 리포트에서 소개된 교단들의 주요 이슈를 취재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최은원 기자, 다음 주부터 올해 각 교단마다 총회들이 진행되는데요. 근본 총회의 이슈 중에 하나가 통합이 아닐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통합총회를 여는 곳은 대신과 백석 그리고 고신과 고려 두 군데입니다. 네. 그 뿌리가 하나인 장로교단이 100년의 역사를 지나오면서 200개로 분열되는 그런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큰 아픔이죠. 네, 맞습니다. 그런 면에서 백석과 대신 고신과 고려의 통합총회는 지금까지 말뿐이었던 한국교회의 연합과 일치의 행보를 정말 실천으로 보여준 케이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두 교단의 통합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고신과 고려는 지난 1976년 성도 간의 사회 법정 소송에 대한 의견이 갈리면서
이제 분열하게 됐다라고 하는데요. 네. 그런데 양교단 총회가 교단 분열의 원인이었던 성도들의 법정 소송이 사실적으로는 불가했었다라는 점에 대해서 네. 의견을 일치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런 의견 일치를 보면서 통합에 대한 합의도 좀 더 이제 가속도가 네. 붙게 됐습니다. 네, 분열을 거듭하는 한국교회가 이렇게 통합이라는 아주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통합도 중요하지만 오랜 시간 떨어져 있다 보면 좀 앞으로 행보가 어떻게 될지가 더 주목이 되는데, 통합 이후의 과제와 전망 어떻습니까? 일단 고신과 고려의 경우에는 양교단이 애초부터 한 교단이었기 때문에 신학적 사조라던가 정체성적인 부분에서 이제 거의 일치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통합 안건이 순조롭게만 통과가 된다면 39년 만에 이제 하나 되는 역사를 다시 이제 이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네. 네, 그리고 대신총회 회원교회가 2,600곳, 그리고 네. 백석교회는 5,600곳의 교회 회원교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백석가 대신은 통합이 된다고 한다면 7,000교회가 넘는 대형 네, 교단이자 그렇군요. 네, 한국교회에서 이제 제3대 네. 교단으로 우뚝 설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양교단의 통합에는 앞으로 넘어야 할 산들도 아직 남아 있는데요. 양교단이 지난해 총회 이후 10차례가 넘는 회의를 네. 진행을 해왔습니다. 이렇게 회의를 거치면서 신학 노선이라던가 목사 자격, 노예 구성, 그리고 윤리 규정 등에 대해서 상당한 합의를 이뤄냈다고는 네.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긴 역사 동안 전혀 다른 신학 정체성을 지녀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온전한 일치를 이루기 위해서는 앞으로 네. 더 많은 노력과 대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대신 내부에서는 통합 반대 목소리가 여전히 불거져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달 20일에도 통합 반대 측이 정기총회를 별도로 드리겠다고 천명을 했는데요. 네. 자칫하면은 대신총회가 분열되는 양상까지 갈 수 있을 것으로 우려가 큽니다. 네. 물론 향후 양 교단이 온전한 통합을 이뤄내는 모습을 보인다면 네. 다른 통합을 준비하고 있는 교단들도 이 부분을 벤치마킹을 해서 네. 더욱 많은 이제 연합과 일치하는 모습을 더 많이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물론 과정이 쉽지는 않겠지만 맞습니다. 하여튼 역사적 과제이기 때문에 네. 하여튼 잘 통합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요. 이제 다른 교단 총회 소식 좀 살펴보죠. 예장 합신 총회가 이제 100회인데 경주에서 개최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대체적으로 부총회장이 시무를 맡고 있는 교회에서 총회를 준비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였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합심교단만은 독특하게 총회장이 심의하는 교회와 그리고 소속된 노회에서 총회를 준비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네. 합심총회는 현 총회장인 우종효 목사가 황산교회를 섬기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번 총회도 황산교회가 소속된 경북노회에서 제100회 총회준비위원회가 꾸려졌습니다. 네. 합심교단은 총회장부터 회계까지 모든 임원 선거가 후보 등록이 아닌 출석한 총대 모두가 이제 회장이라던가 부총회장 후보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전통 때문에 현 총회장이 심의하는 교회에서 총회를 준비하는 것은 어찌 보면 선거를 앞두고 차기 임원들의 정치색을 배제하기 네. 위한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좀 다른 교단과는 독특한 네, 임원 맞습니다. 선거 방식 같은데 출석한 총대 모두가 임원 후보라면 누가 임원이 될지는 총회장의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합심총회 내부에서 신임 총회장의 현 부총회장인 안만길 목사가 무난히 선출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이번 헌의안 중에 부총회장을 신임 총회장으로 만장일치 기립박수로 추대하자라는 내용까지 이제 네. 나온 마당에 제가 봤었을 때는 부총회장인 안만길 목사님이 이제 무난하게 될 것으로 보고 네. 있습니다. 그럼 이번 합신 정기총회에서는 어떤 헌의안들이 주로 다뤄지게 됩니까? 이번 총회에서는 10여 개의 이제 헌의안들이 상정됐습니다. 합신교단의 정책성 문제와 총회 규칙 수정, 목회자 응급 규정 등이 주요 논의점으로 보고 있는데 이 중에서도 임시 목사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헌의안들이 특히 눈에 띄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봤는데요. 일단 담임 목사를 위임 목사로
그리고 임시 목사를 전임 목사로 명칭을 바꾸자라는 네. 내용이 하나가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지금까지 총회 헌법에서는 임시 목사로 청빙을 받으면 2년을 심우한 이후에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을 수 있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네. 네, 이제 이것을 2년 이내에 청빙을 받을 수 있도록 헌법을 수정하자는 논의가 중점적으로 다뤄질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기독교 한국 침례회도 이제 총회가 진행이 되는데 의장단 선거에서 예비 후보들의 접전이 예상된다고 하는데 네, 맞습니다. 어떤 후보들이 선거에 나서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이번 침례교단 의장단 선거는 22일 오후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총회장 후보에는 유영신 목사와 윤덕남 목사, 그리고 이렇게 출사표를 던졌고요. 네. 제1부총회장에는 김중근 목사와 박종철 목사가 이제 경선을 치르게 됩니다. 네. 네, 제2부총회장 후보는 아직까지 공석이기 때문에 아마 현장 호선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유추를 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총회장 후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네, 총회장에 입후보한 유영식 목사는 지난 5년 동안 교단 총무로 섬겨왔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교단 현안이라던가 교단 내 정치적 이슈에 대해서 누구보다 좀 더 빠르게 파악할 수 있다라는 강점이 있는 후보고요. 네. 본인도 이러한 점을 지난 3일에 있었던 예비 후보자 공개 토론 현장에서 강점으로 꼽기도 했습니다. 네. 네. 그럼 다른 후보들은 어떻습니까? 네, 또 다른 총회장 후보인 윤덕남 목사는 침례교가 당면한 가장 큰 문제인 부채 문제에 대해서 가장 강력한 해결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네, 최은원 기자, 다음 주 열리는 교단 총회 소식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나라 밖 소식입니다. 쓰나미나 허리케인 등 엄청난 자연재해로 인해 지구촌 곳곳이 큰 슬픔에 잠겼던 일들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중에 하나가 바로 미국 뉴올리언스를 강타했던 허리케인 카트리나의 피해였는데요. 10년이 지난 지금은 그때의 상처가 치유되었을까요? 미시시피에서 전해온 소식입니다. Walking isn't as easy as it used to be for Gloria Sanders. She spent much of this summer recovering from her second knee replacement. After 6 long weeks, she sees the light at the end of the tunnel. That's a much different outlook than 10 years ago when Hurricane Katrina hit. There just didn't seem to be any immediate recovery from that. After Katrina, it's like, I don't know when this is going to be over. We met Gloria in 2005, just days after the storm decimated the Gulf Coast. The bottom number tells you that there were no bodies in the house. Everyone survived. Thank God. Mine says 0 home, 0 dead. Thank you, Jesus. Because it could have been a different story. Though she's now back on her feet and in her new home, it's been a long, hard road for all who decided to stay and rebuild. The people of the past are survivors, and this is home for them. And there's just no getting that sense of home somewhere else. It's a peaceful, hot, and sunny afternoon on this day in Pass Christian. It was a completely different story 10 years ago when Hurricane Katrina made landfall on August 29, 2005. It brought with it unrelenting winds that lasted 8 hours and a historic storm surge of 28 feet. The storm claimed the lives of 34 residents here in Pass Christian and nearly decimated the town. I tell people it's the closest annihilation you can get to. Most of the coverage focused on New Orleans, where flooding swamped 80% of the city. Smaller cities like Pass Christian didn't get much attention, even though the destruction was much greater. Every church, every school, and every public building was either totally destroyed or unusable. Of all the homes in Pass Christian, only 300 were livable the next day. Because literally we're seeing debris piles 15 to 20 feet high. CBN News was among the first crews to make our way into the city, bringing national attention to the devastation. A decade later, there's new life here. This is the new harbor, and this is the East End. The mayor gave us a tour of the town affectionately known as the Pass by locals. 10 years and here we are. That's right. Which also survived Camille in 1969. Homes and churches have rebuilt. Businesses started to reopen.
and people are back on the beach. Everything we have is new. The infrastructure is new. The public buildings are new. So what we have is better than we had before. We just don't have as much of it. But take a deeper look at Katrina's visible scars. Empty lots, bare foundations, fewer residents, and a seafood-driven economy still struggling to overcome not only the storm, but the BP oil spill as well. Then again, some changes can only be felt. We had a sense of family. Everybody knew everybody. I knew everybody on my street before, and they're neighbors now that I don't know. There was just a sense of community that hasn't quite got back there yet. 5 miles west in Bay St. Louis, Lakeshore Baptist Church puts the finishing touches on its new building. The church delayed a new sanctuary to focus on serving people in the wake of the storm, a work that began in these makeshift tents. Yes, ma'am. It now operates this secondhand shop where customers are welcome to donated clothes, food, and trinkets, all free of charge. Bibles, you name it. Everything, like you said, everything here is free. That generosity made an impact on Ruth Boyd, who initially came to pick up things she needed when she moved back, but found much more. I ended up joining the church and became a volunteer. It's the love of the community, the love of the people. Pastor Don Elborn says while Katrina brought heartache and pain, it also opened the door to healing while serving others. Seeing God use the folks in our church to help others and help our community has made our church stronger than it ever has been before. His church alone, with the help of volunteer missions groups from across the country, has built more than 40 homes. And that's a church of less than that number of members. And while the region's population is still climbing back to pre-Katrina levels, some new transplants, like Pastor David Faulkner, now call the area home. The very heart of the gospel, of course, for all of us, is that we're resurrection people. But it's a special place down here, and it really, in the parish and in the community, it's a resurrection story. There was death, there was destruction, and now there's more vibrant life than we could have imagined. When it was time to part ways, we couldn't help but notice those we talked to wanted America to know one thing. The greatest thing we learned from this is we were Americans, because we'd have been in this by ourselves, we would still be completely upside down. So the American people taught us that they're good everywhere. That was the first and foremost lesson. I know our world's in a terrible shape right now. There's still compassionate people in the world. We can not only just look at the people who in the past who had the determination to survive, but to all those people across the nation who've helped us, we have to say thank you, because we couldn't have done it on our own. Demonstrating the resilience of a region through the strength and generosity of a nation. John Jessup, CBN News, Pass Christian, Mississippi. 경찰청에 따르면 애인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신체, 언어, 정신적 폭행을 당한 사람은 연간 7,000명에 달하고 이 중 목숨을 잃은 사람도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데이트 폭력으로 인한 폐해는 갈수록 늘고 있지만 이를 막을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가운데 경찰은 직무집행법 개정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경찰 직무집행법 개정안이 늘어가는 데이트 폭력을 막아세울 수 있을지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에서 알아봅니다.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 이재만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매년 7,000명이나 되는 여성들이 데이트 폭력으로 피해를 입는다는 것 심각한 사회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그 데이트 폭력이 뭔지 먼저 알아봐야 될 텐데요. 이 데이트 그렇죠. 폭력이라는 것은 이제 서로 사귀다가 교제하거나 네. 또는 서로 만나는 과정에서 이제 어떤 사유가 있어서 이제 이별할 때 네. 이때 상대방에 대한 어떤 분노 때문에 네. 또 상대방을 또 어떤 소유물로 생각하거나 이러면 이제 이런 분노가 생기기도 하는데요. 네. 이런 분노 때문에 정신적, 육체적, 언어적 폭력을 가하는 것을 이 데이트 폭력이라고 그러죠. 그렇군요. 근데 이 데이트 폭력이 최근 5년간 피해자가 네. 약 3만 6천 명 정도 됐고 네. 또 실제적으로 사망한 사람은 5년 동안 한 290명 정도 됩니다. 그래요. 그렇게 예. 심각한 예. 문제네요. 그리고 아주 단적인 예로는 그 지난해 12월에 지방에서 그 여자를 찾아가서 네. 나를 만나주지 않으면 뭐 불을 지르겠다 이렇게 협박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신고를 했어요 경찰에. 네. 6차례나 신고를 하고 할 때마다 경찰은 그 사람을 잘 달랬죠. 서로 사귀는 사이니까 네. 서로 어떻게 뭐 강하게 처벌할 수도 없고 하니까 네. 잘 달래서 결국 상대도 다시는 안 그러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위험성이 해소된 줄 알았는데 네. 며칠 후에 그 분노를 이기지 못해서 그 여자를 가서 살해한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네. 예. 듣고 보니까 참 심각한 문제인 것 같은데요. 예. 이런 데이트 폭력이 감소하는 게 아니라 매년 증가되는 추세에 있습니까? 그렇죠. 그 실제적으로 보면 그 한 4년 정도의 통계를 보면 네. 그 데이트 폭력이 한 2배 이상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점점 이 데이트 폭력은 이제 증가하고 있는데 이 심각한 폐해에 대해서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죠. 네. 그래서 지금 데이트 폭력에 대해서 점차 이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 점에 대한 예방이나 사후 조치 방안에 대해서 공론화가 되고 있는 것이죠. 네. 극단적인 살인 사건까지 발생했는데요. 이런 물리적인 폭력도 이제 문제가 되겠지만 네. 보이지는 않지만 이런 정신적인 폭력 피해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정신적인 폭력이라는 것이 훨씬 더 빈번하게 발생을 합니다. 네. 물리적 폭력에 비해서 훨씬 더 많겠죠. 네. 그런데 정신적 폭력의 물리적 폭력보다 피해가 적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렇습니다. 이 정신적 폭력에 의해서 뭐 분열증, 뭐 정신과 치료 뭐 이렇게 받는 사람도 있으니까. 네. 그리고 또 문제되는 것은 물리적 폭력은 진단서에도 띌 수 있는데 정신적 폭력은 보이지를 않으니까 입증을 하기가 어려워서 네. 뭐 녹음하거나 뭐 이런 방법도 있지만 네. 그래서 또 입증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피해는 심각하고 그 폐해도 큰데 사실은 처벌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그 문제점이 지금 많이 발생되고 있죠. 그렇네요. 이렇게 명백히 피해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입증이 안 돼서 예. 그거를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게 좀 답답해 보이는데. 그게 이제 데이트 폭력의 특성 때문에 그런데요. 보통 이제 정신적 폭력의 경우에는 입증하기도 어렵고 또 입증이 된다고 하더라도 과연 이게 폭력에 해당되느냐 판단하기도 네.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물리적 폭력도 마찬가지로 뭐 성폭력이라든지 또 가정폭력 같은 경우는 특별법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성폭력 방지 특별법이 있고 가정폭력은 가정폭력 방지법이 있어요. 네. 근데 데이트 폭력은 특별법이 없어요. 그렇군요. 그 데이트 폭력의 특수성에 따르는 처벌 규정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냥 형법상 그냥 폭행이나 폭력으로 처벌하게 되는데 이 데이트 폭력은 특수성이 서로 아는 사람 간에 계속 지속적으로 폭행을 당하면서도 만나는 과정이기 때문에 네. 이런 것을 인식해서 사실은 데이트 폭력의 특수성을 감안한 이런 특별법이 필요한 것이죠. 네. 뭐 사람을 따라다니며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스토킹 이런 것들 마찬가지로 억제가 안 된다는 건가요? 이제 스토킹은 이제 정신적 폭력이 아주 전형적인 예인데 그렇죠. 이 스토킹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었죠. 이제 스토킹으로 인해서 처벌하는 것은 스토킹으로 인해서는 처벌 못했지만 네. 이걸로 인해서 어떤 폭행을 했다거나 또 상해를 입혔다거나 하면 별도로 폭행죄, 상해죄로 처벌했죠. 네. 스토킹 자체로는 처벌 규정이 없었다가 경범죄 처벌법에 스토킹의 처벌 규정을 결국은 넣어놨죠. 네. 그래서 입법화 시켰는데 그 처벌 규정은 있지만 처벌 강도 수준이 아주 미미해서 네. 그 특별히 그 실효적인 그런 수단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군요. 예.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이 데이트 폭력의 심각성을 좀 이해하고 예. 이번에 경찰이 이제 법을 개정하겠다 그러는데 직무집행법 어떤 내용입니까? 경찰관 이제 직무집행법을 이제 개정하겠다는 건 이제 뭐냐면 이 데이트 폭력의 특수성을 이용해서 경찰관이 현장에서 자기가 스스로 판단해서 네. 결국 인신에 대한 제한을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경찰한테 강력한 권한을 주는 네. 겁니다.
그래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잘 아는 사이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가해자를 체포해서 네. 피해자와 격리시키는 그런 권한을 주겠다는 것인데 네. 그런데 문제는 이 점에 대한 토론회도 이제 열렸지만 이 점에 대해서 문제되는 것은 결국 경찰한테 너무 큰 권한을 줘서 남용의 우려가 있지 않느냐. 네. 왜냐하면 서로 데이트 폭력이 있으면 그 점에 대해서만 이제 제재를 해야 그렇죠. 되는데 데이트 폭력이 이제 없고 끝났는데도 네. 체포를 해서 격리시키면 너는 가해의 우려가 있다. 우려가 있기 때문에 체포한다는 것이 될 수. 인권 침해 우려가 그렇죠. 제기되겠네요. 이제 그런 이제 우려자에 대한 체포기 때문에 네. 그렇지만 데이트 폭력의 경우에는 그런 가해 우려자에 대한 그런 격리 수단이 있지 않으면 위험성이 해소된 줄 알고 그냥 놔뒀다가 네. 지난번 대구의 사건처럼 며칠 후에 가서 살인을 한 경우도 있고 네. 그렇다면 가해자도 큰 살인범이 되는 것이고 피해자는 뭐 말할 수 없는 그렇죠. 피해가 되니까 그래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개정안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 상당한 공감대도 형성되고 힘을 얻고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이 데이트 폭력이 뭐 우리나라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외국에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외국에는 그 보호를 위한 특별한 뭐 장치들이 있습니까? 이제 영국의 경우에는 이제 클레어법이라고 클레어라는 분이 이제 결국 남자친구 이제 여자친구의 어머니인데 결국 남자친구한테 이게 살해당한 그런 경우가 네. 있었어요. 그래서 클레어법이라는 게 만들어져서 데이트 상대의 경우에는 이제 서로 사귄다. 네. 그러면 이제 예방적인 조치로 상대방의 전과를 조회할 수 있게 했어요. 그러니까 전과를 조회해서 이게 이 폭력 전과가 많다. 네. 그럼 안 만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클레어법에 의해서 이 데이트 상대방의 전과를 조회할 수 있는 아주 실효적인 법이죠, 네.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런 법까지 만들면 결국 이게 너무 개인적인 사생활 침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네.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이제 쉽지는 않겠지만 이런 클레어법이 있고 네. 또 미국 같은 경우에도 또 그들한테도 여성폭력 방지법이 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경찰관 직무집행법처럼 문제가 생기면 바로 의무적으로 체포하게 돼 있고 예. 피해자하고 격리시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일정 기간 격리를 시켜서 네. 지금 그 가정폭력 같은 경우에는 그 접근금지 가처분이라고 그래서 네, 접근금지. 100m 이내로 접근 못하게 하는 그런 절차 네. 같은 게 있어요. 가정폭력은. 근데 이제 데이트 상대의 경우에도 결국 이제 직무집행법에 그런 걸 넣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 격리시키는 이런 법이 가장 실효적이고 전과를 조회하는 거 이거는 네. 예방 조치로서도 상당히 실효적이죠. 그렇겠습니다. 그래서 해외 이런 사례들을 우리도 참고해 볼 만합니다. 왜냐하면 데이트 폭력이 너무 심각해졌어요. 네. 그리고 그 폐해가 너무 심하고 5년 동안에 290명이나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네. 이제 보통 심각한 문제가 그렇습니다. 아니죠. 네. 이 데이트 폭력 심각성이 이제 자꾸 알려지면서 네. 결혼할 자녀를 둔 부모도 굉장히 네. 불안해할 것 같고 네. 또 당사자들도 굉장히 불안할 것 같은데 무엇보다도 예방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네. 이 데이트 폭력 예방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결국 이제 데이트 폭력에 대한 예방이라는 것은 사람을 잘 선택해서 사귀어야 되죠. 네? 일단은 그게 제일 그렇죠. 중요하고요. 네. 그리고 선택이 잘못됐다 그러면 즉각적으로 주변의 도움을 청해서 네. 그 사람과의 관계를 끊든지 그 사람을 고쳐줘야 됩니다. 네. 근데 서로 사랑하는 사람의 경우니까 꼭 데이트 폭력의 경우에는 폭력을 하고 계속적으로 폭력을 한다면 주변에 도움을 청할 수는 있어요. 네. 근데 꼭 데이트 폭력을 하고 정말로 사과를 해요. 근데 사과할 때는 진심인 경우가 많아요. 네. 그러면 사과를 하니까 내가 받아줘야지. 그 받아주다 보면 또 폭력하고 또 사과하고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면 이게 습관화됩니다. 네. 그러면 본인이 폭력범이라는 그런 범죄자라는 죄의식이 없어져요. 네. 그래서 상대방한테 죄의식이 있다는 걸 알려주고 또 사람들이 흔히 사회에서 맞을 짓을 했으니까 맞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 인식도 좀 개선할 필요성이 그렇죠. 이 데이트 폭력에 의해서는 맞은 사람이 피해자예요. 네, 무슨 네. 동기를 부여했건 안 했건 간에 맞은 사람이 피해자고 때린 사람은 가해자고 폭력범입니다. 그래서 이런 가해자가 폭력범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되고 피해자는 진짜 오롯이 피해자라는 이런 인식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런 문제가 생기면 당사자도 이건 사랑하는 사람 간에 있을 수 있는 그저 사랑 싸움 모든 사람이 이런 과정을 겪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점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상대방한테도 폭력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또 주변 사람한테 도움을 청해서 주변 사람의 도움도 청하고 그래서 이거를 그냥 쉽게 넘겨가서는 안 되죠.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한 명확한
데이트 폭력도 폭력이라는 명확한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뭐 가벼운 사랑 싸움이면 괜찮겠지만 습관적인 폭력이나 이런 부분은 좀 예방적 차원에서도 잘 대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데이트 폭력이라는 신조어가 생기는 만큼 사회적 문제가 되는 현실이 참 안타까운데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만난 관계에서 폭력이 일어나지 않아야겠고요. 무엇보다 이런 폭력이 엄연한 범죄라는 사실을 모두 깊이 인식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전 변호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청을 매거진 굿데이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언제든지 아래 전화번호와 이메일로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인터넷으로도 다시 보실 수 있으니까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래창조과학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연체되거나 미납된 통신요금이 1조 8천억 원을 넘는다고 합니다. 각 가정에 눈에 띄게 증가한 지출이 바로 통신비인데요. 통신비 지출에 대한 해법과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한 주간도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